(46억 년 전) 은하계의 지구가 태어났다. 당시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불덩이였다.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수억 년 뒤, 그 열기가 서서히 식어감에 따라 하늘로 올라간 전기가 소나기로 변해 지구에 떨어졌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풍수가 끝난 뒤 원시 바다와 원시 대륙이 태어났다. 이산화탄소로 가득 찼던 지구의 두꺼운 구름을 뚫고 햇빛 한 줄기가 하늘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섭씨 300도가 넘는 열탕 같은 바다 속에서 비로소 생명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행성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 6개의 큰 대륙과 푸른 바다가 나타납니다. 마치 태초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금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지구는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어떤 땐 여러 개의 대륙이 하나의 초대륙으로 뭉쳤습니다. 이 초대륙은 다시 갈라지고 뭉쳐지는 지각운동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유라시아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땅 한반도도 이 장대한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은 사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얇은 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구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움직이는 멘틀 위에 떠 있는 땅이 보일 것입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같죠? 땅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탄생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으리란 사실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한반도는 과연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오랜 옛날에도 지금 이 위치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어디로부턴가 기나긴 여정을 밟아 이동해 왔을까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생생에 얽힌 비밀의 해답을 찾아 장장 30억 년에 걸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가 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땅 한반도.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보기 드물게 복잡하고 다양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질도에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석회암층으로 우리의 관심 지역이다. 바로 그 석회암 지층 위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고생대 말과 중생대 초 사이에 형성된 적색 지층이 분포한다. 비밀을 캐는 첫 작업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태고의 땅에서 시작됐다. 한반도가 변해온 발자취는 땅 자체에 기록돼 있다. 특히 암석은 마치 태고의 한순간을 박제시켜 가둬놓은 타임캡슐과 같다. 거기에 한반도 생성의 역사가 낱낱이 기록돼 있는 것이다. 고려대 도성재 교수팀은 강원도 태백 일대에 분포하는 적색 지층을 대상으로 고지자기 측정에 들어갔다. 고지자기는 바로 암석이 간직해온 역사에 충실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지자기란 무엇일까? 지구는 생성 초기부터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지구 중심에 거대한 막대 자석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그로부터 자기장이 발생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암석 중의 일부는 형성 당시 그곳의 지구 자기장을 기억한다. 암석 속에는 자성을 띤 광물이 있는데 그 자성 광물이 지구 자기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자화되어 암석 속에 영구 보존되는 것이다. 따라서 암석 샘플들을 채취, 고지자기를 측정하면 그것이 과연 지구의 어느 지점에서 형성되었는지 그 위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지자기는 아주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해독이 불가능하다. 고지자기 측정에 이용되는 것은 암석 자력계라 불리는 초정밀 나침반. 그 예민한 자력계가 암석 속에 박제됐던 암호, 자기장을 읽어내는 것이다. 측정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의 한반도 위치에서라면 결코 불가능한 마이너스 복각이 측정된 것이다.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석의 기운 각도를 뜻하는 복각은 위도가 바뀜에 따라 변한다. 적도 이북에서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지구 중심을 향하므로 플러스가 되고 지표면과 수평을 이루는 적도에서는 제로, 적도 이남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측정 결과 한반도의 평균 복각은 시기마다 큰 굴곡이 있었다. 3억 6천만 년 전 마이너스 9.22도, 2억 8천만 년 전 플러스 11.5도, 2억 4천만 년 전에 이르러서는 플러스 19.4도로 달라졌다. 현재 한반도의 평균 복각은 플러스 56도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위치가 약 3억 년 이전에는 적도 이남에 위치해 있다가 그 이후로 계속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복각을 토대로 밝혀낸 한반도의 시기별 위치를 보자. 3억 6천만 년 전 남이 5도에 있던 한반도는 2억 8천만 년 전 북위 6도까지 이동했으며 2억 4천만 년 전에 이르러서는 북위 10도까지 북상했다. 지금의 위치인 북위 38도에 도달한 것은 2억 년 전에서 1억 5천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된다. 이 불가사의한 이동의 역사는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들로 구성돼 있다. 마치 퍼즐 조각과도 같은 각각의 판들은 지구 탄생 이래 수십억 년 동안 결합과 분열을 거듭해왔다.
거대한 지판을 뭉치고 흩어지게 만드는 힘의 근원은 멘틀의 열 대류. 오래된 지각은 식으면서 무거워져 점차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판이 만들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다. 7억 5천만 년 전, 지구에는 오직 하나의 초대륙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초대륙은 갈라지기 시작했고 2억 5천만 년 전 다시 하나로 뭉쳤다. 그때 초대륙을 판게아라 부른다. 그러나 판게아는 또다시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분리된 조각들이 이동과 충돌을 거듭 현재의 대륙 분포를 갖추었다. 그렇게 대륙들이 뭉치고 갈라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치도 수시로 변해온 것이다. 그것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너무나 거대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대륙이 사실은 뭉치고 갈라지고 만나고 헤어지기를 거듭해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한반도의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땅의 실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지자기를 통해 우리가 풀어본 첫 번째 수수께끼는 한반도가 처음부터 지금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금으로부터 4억 년 전까지 현재의 호주 부근, 즉 남위 10도 이내의 적도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북쪽으로의 기나긴 여행을 시작해 약 2억 년 전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장장 5,000km를 이동해 온 셈이지요. 그렇다면 한반도가 적도 부근에 있던 5억 년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5억 년) 전 지구. 당시 지구는 오직 바위와 모래뿐인 거대한 불모의 땅이었다.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던 것은 물론 육지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다는 육지와 달랐다. 은밀하고도 왕성한 생명 활동이 바다를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해저 세계의 주인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들이었다. 시아노박테리아라 불리는 청록조류들이 바닷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활발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가 탄생한 지 약 10억 년 뒤에 출현한 지구 최초의 생명체 박테리아들은 등장 이후 적어도 20억 년 동안 바다를 무대로 번성했다. 그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닷속에도 산소가 없었다.
생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산소는 그들 지구 최초의 생명체인 박테리아들이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산소가 바닷속에 가득 차게 되고 포화 상태에 이르러 마침내 대기 중으로 올라오면서 이산화탄소로 뒤덮여 있던 지구는 점차 생명체가 넘쳐나는 푸른 모습으로 변했다. 오늘날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무수한 생명체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환경은 바로 그 태초의 박테리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원시 박테리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닷속. 그곳에 진화의 실험 무대인 한반도가 있었다. 한반도에는 그 시절의 정확하고도 뚜렷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강원도 태백의 구문소 지역. 떡시루를 비스듬히 엎어놓은 듯 굳어버린 이 겹겹의 암석층이 역사시대의 왕조실록과도 같은 지질시대의 기록이다. 서울대 이용일 교수팀은 이곳에서 과거 한반도가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다 밑이었다는 흔적들을 발견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 불리는 바위가 그것이다. 암석들의 표면을 자세히 보면 나무의 나이테를 연상시키는 가는 줄무늬 구조가 드러난다. 이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 하는데 강원도 석회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 지역이 오랜 옛날 해저 지층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퇴적 구조는 과거에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청록 조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서 볼 때 이 지역에서 보이는 이러한 줄무늬들은 과거 4억 5천만 년 전에 이러한 퇴적물들이 해안선 근방에 특히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지요. 호주 서부의 해안 지역. 사막과 다름없는 황량한 벌판을 지나면 샤크만 해멀린 풀이 나타난다. 풀이라고는 하지만 드넓은 바다의 일부다. 호주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퍼스로부터 500km쯤 북쪽에 자리한 샤크만은 두 개의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북쪽에 자리 잡은 해멀린 풀이 우리의 목적지. 그곳에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바다가 있다. 38억 년 전에 탄생한 원시 생명체 박테리아의 후손이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다. 해멀린 풀에는 마치 누군가가 만을 가로질러 가기 위해 일부러 징검다리를 놓은 것 같은 바위들이 널려 있다. 바로 그 바위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한다. 그리스 말로 바위 침대라는 뜻이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대개 버섯 모양을 하고 있다. 그 표면을 만져보면 아주 부드러우면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든다. 청록조류가 바위에 붙어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바위를 감싼 청록조류에는 미세한 퇴적물 입자가 잔뜩 붙어있다. 청록조류들은 주로 수심이 얕은 바다 연안에 서식하는데 파도 때문에 물속에는 항상 퇴적물 입자가 떠다닌다. 청록조류가 바로 그 입자들을 반죽해 바위로 만드는 것이다. 바위를 만드는 생명체,
그 세계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해멀린 풀의 아침은 대체로 맑고 밝다. 아침에 첫 햇살이 비치면 청록조류는 일제히 깨어나 광합성을 시작한다. 자양분을 만듦과 동시에 부산물로 산소를 배출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밤에는 청록조류의 활동이 둔화돼 파도가 몰고 온 퇴적물 알갱이 중 일부가 그 위에 내려앉는다. 밤 동안 청록조류가 내놓은 점액물질 때문에 내려앉은 입자들이 엉겨붙게 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에도 청록조류의 광합성 작용은 계속된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나무에 나이테와도 같은 주름살층이 겹겹이 쌓이고 크기도 점점 커져 버섯 모양의 둥근 바위들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강원도 일대에서 본 줄무늬 구조는 바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의 화석이다. 호주 서부지질연구소 필립 플레이포드 박사는 수년간 해멀린 풀을 연구해왔다. 필립 플레이포드 박사와 함께 바위를 만드는 해저 건축과 청록조류의 샘플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다. 그림에서 가는 녹색띠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청록조류 시아노박테리아다. 녹색 알갱이가 엉겨있는 부분은 이 청록조류의 필라멘트.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내는 원초적 생산자다. 청록조류의 단면을 관찰해보면 끈끈이 액 같은 물질이 붙어있는 걸 알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퇴적물 입자를 달라붙게 만든다. 바로 이 구조 속에 부드러운 청록조류가 단단한 바위로 변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난 대역사였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데는 1000년도 넘게 걸린다. Well, the cyanobacteria are these dark objects that you can see here, and the filaments of the cyanobacteria trap sediment. You can see the sand, this white sand here, which gets trapped by the cyanobacteria, building up this mound gradually. It grows extremely slowly. We've done measurements on the rate of growth, and it's less than 1/3 of a millimetre per year that they grow. They're quite soft, as you can see here, but gradually over time the stromatolite solidifies to form a rock. 해멀린 풀에 어떻게 이런 태고의 바다가 남게 된 것일까? 해멀린 풀 해안에는 독특한 지형적 특성이 있다. 지구 관측 위성 랜드세트가 찍은 사진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호주 서부 시아크만은 2개의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록조류가 서식하는 곳은 그중 북쪽에 위치한 해멀린 풀이다. 해멀린 풀의 입구는 모래톱으로 가로막혀 먼 바다로부터 오는 해수의 유입이 차단된다. 게다가 이 일대가 건조지대여서 증발 또한 빠르다. 때문에 만 내부는 먼 바다에 비해 2배나 짠물이 됐고 청록조류 이외에는 살아날 생물이 거의 없게 됐다. 진화의 시계가 정지된 셈이다. 해멀린 풀 일대의 바닷물은 너무 맑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특이한 것은 어느 바다에나 흔히 있는 해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바다에 비해 염도가 2배나 높아서 해초들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바다를 온통 검게 물들인 스트로마톨라이트만이 그 소금기 속에서도 묵묵히 광합성을 하고 은밀한 성장을 계속해온 것이다. 어쩌면 이 바다야말로 최초로 산소를 만들어내고 생명체들을 키운 태고의 바다였는지 모른다.
기억하기도 어려운 먼 옛날부터 바위를 만들고 생명 활동을 해온 박테리아가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하는 것. 5억 년 이전 한반도는 바로 이렇게 원시 박테리아들이 왕성한 생명 활동을 펼치던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닷속이었다. 믿기 힘들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5억 년 이전의 한반도는 우리가 방금 본 호주의 샤크베이 바닷속과 같았습니다. 약 7억 5천만 년 전 하나로 뭉쳐져 있던 초대륙이 갈라지면서 6억 년 전쯤 샤크베이 같은 얕은 바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륙 사이에 갈라진 틈으로 얕은 바다가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진화의 역사 중 가장 화려하고 왕성한 생명 활동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육지와는 달리 바닷속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불가사의한 생명체들로 뒤덮였습니다. 급격하고 폭발적인 진화가 바다를 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광대한 원시의 바다에는 과연 어떤 생물들이 살았을까요? 그 무렵 바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였다. 일찍이 본 적 없는 기이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넘쳐났다. 인간의 조상 피카이아도 이때 등장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히느냐의 치열한 싸움은 다양한 형태의 진화를 촉진, 바다를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생물들의 왕국으로 만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것은 삼엽충이었다. 몸이 머리, 몸통, 꼬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세쪽이라고도 불리는 삼엽충은 당시 진화의 큰 승리였으며 전성기에는 전 생물의 60%까지 차지한 바다의 지배자였다. 한반도가 과거 적도의 바다였다면 바로 그 삼엽충들이 번성하던 왕국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태백, 영월 등 강원도 일대의 산에서 암석 조각들을 들춰보면 크고 작은 반원형의 삼엽충 머리나 꼬리가 발견된다. 삼엽충의 발견, 그것은 곧 이 일대가 바다였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삼엽충의 종류는 200여 가지. 크기도 다양해서 0.5mm짜리가 있는가 하면 70cm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그러나 머리, 몸통, 꼬리가 온전히 붙어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삼엽충은 탈피를 통해 성장하는데
그때 벗어버린 껍질들의 화석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삼엽충 화석을 연구를 해보면 현재 약 200여 종이 보고가 돼 있는데 그들이 나타내는 시대는 약 5억 4천만 년에서 4억 4천만 년, 즉 그 캄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스기에 걸치는 그러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반도는 캠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스기에 걸치는 약 1억 년 동안은 비교적 따뜻한 그 바다 환경이 주변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캄브리아기부터 약 1억 년 동안 바다를 지배하던 삼엽충은 4억 년 전인 오르도비스기 이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2억 5천만 년 전인 페름기 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페름기 말은 역사상 최대의 멸종 사건이 발생한 시기다. 삼엽충뿐 아니라 전체 생명체 95%가 일시에 진화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강원도 일대에는 한 시대의 바다를 지배하고 그렇게 역사 뒤편으로 사라진 삼엽충의 유해들이 널려 있다. 그러나 삼엽충 화석만으로 우리나라가 과거 따뜻한 적도의 바다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삼엽충은 추운 곳에서도 살았던 생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삼엽충 화석에 나오는 지층이 석회암층이라는 점이다. 석회암은 따뜻한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진 퇴적층이다. 따라서 석회암에 박제된 삼엽충은 그곳이 따뜻한 바다였다는 선명한 기록인 셈이다. 강원도 산악지대의 석회암 광산. 파헤쳐진 바위 조각들이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암 덩어리다. 그 속에는 한반도가 따뜻한 바다였던 시절의 흔적들이 들어있다. 마치 타임캡슐과도 같은 하나하나의 석회암 조각들에서는 오래전 사라진 바다 생물들의 잔해를 발견할 수 있다. 석회암은 대부분 껍질이 석회질로 된 바다 생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석회암층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먼 과거의 바닷속을 누비던 수많은 생물들의 흔적이 드러난다. 지금은 강바닥으로 변해 있는 이 지역도 과거에는 바다 밑이었던 곳이다. 바위 표면을 염산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지금은 멸종하고 없는 고생대의 바다 생물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 얼굴을 내민다.
오징어 머리에 고가를 뒤집어 쓴 것과 같은 두 종류. 오늘날의 조개처럼 앞뒤 두 장의 껍질로 무장한 완족 동물. 그리고 달팽이처럼 생긴 복종류가 그들이다. 한반도의 내륙 깊숙한 산 속에 이렇듯 다양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묻혀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불가사의였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풀린다. 지금은 대부분 멸종하고 말았지만 적도 부근의 얕고 따뜻한 바다는 이 같은 생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고 그 활동 무대의 일부였던 한반도에 그들의 잔해가 남은 것이다. 바다가 변해 산이 되도록 오랜 지질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땅 한반도. 한반도에서도 특히 강원도 지역에 삼엽충이 살던 시기인 고생대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사이의 석회암층이 대규모로 분포한다. 강원도에 석회 동굴이 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종유석, 석순, 석주, 석화 등 아름다운 형상들은 과거 따뜻한 바다 밑에서 퇴적된 석회암이 오랜 기간 녹아내려 이루어진 자연의 예술. 그렇다면 석회암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지대. 바다 한복판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장관을 이룬다. 오늘날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로 덮여 있다. 원시 지구의 대기에 포화 상태로 있던 이산화탄소는 지구 탄생 수억 년 후 바다가 처음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이를 석회암화하는 작업은 때맞춰 바다에 등장한 무수한 미생물들이 도맡아 왔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산호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수중에서는 산호들이 바닷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석회암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산호초 지대가 하나의 거대한 석회암 공장인 셈이다. 수많은 바다 생물들과 산호가 어울린 열대의 바닷속은 고요하고 아름답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세계. 그러나 밤이 되면 그곳은 치열한 생존의 무대로 돌변한다. 낮 동안 돌처럼 꼼짝 않던 산호들이 꿈틀대며 살아난다. 먹이인 플랑크톤을 잡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일제히 촉수를 내놓는 것이다. 촉수에는 플랑크톤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독성분이 들어있다. 산호는 그렇게 먹이를 사냥하고 그 먹이로부터 영양을 섭취해 성장한다. 큰 파도와 이따금 휘몰아치는 태풍은 평화로운 산호들의 왕국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다행히 산호들에게는 그 엄청난 피해를 복구할 재생력이 있다. 남반구의 봄인 10월과 11월은 이곳 산호들의 산란기. 산호들은 일제히 알을 낳기 시작한다.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기라도 하듯 보름달을 본 지 일주일 만에 다투어 종족 번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란기의 바다는 눈발처럼 날리는 산호 알들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산호의 애벌레는 길이가 1~2mm에 불과하지만 단 한 마리가 산호군 하나를 만들 만한 번식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생후 수주류 된 유충은 바위같이 견고한 물체를 몸에 붙인 채 뼈대를 만드는 일을 시작한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와 칼슘을 이용해 자신의 골격을 만드는 것이다. 일단 하나의 개체를 구성한 산호는 곧 가지치기에 들어간다. 기존의 개체 옆에 새로운 개체를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을 거듭함으로써 산호의 뼈대는 점점 위로 자라고 옆으로 퍼져서 결국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가 된다. 우리가 보통 산호초라 부르는 딱딱한 물질은 죽은 산호가 모여서 된 것이다. 이들의 골격을 형성한 물질은 바닷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와 칼슘, 산호가 뼈대를 만들기 위해 그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가 석회암으로 바뀌는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석회암층은 31억 년 전 생물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지구가 태어난 지 불과 15억 년 후에 생긴 것이다. 당시 석회질 퇴적물을 만들던 바다 생물들은 대부분 멸종하고 없지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석회암 생성이 중단된 적은 없었다. 현재 지구상에서 석회질 퇴적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을 보자. 페르시아만, 미국 플로리다만, 대서양 바하마 제도,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샤크베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 등 대부분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도 25도에서 30도 사이의 저위도에 몰려 있다. 적도 주변의 그 짙푸른 바다들은 일종의 석회암 공장. 해역을 군데군데 검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모두 다 석회암 덩어리다. 산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엄청난 작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산호초만 남기고 바닷물이 모두 빠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300m 높이에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거대한 석회암 산맥 하나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호주 동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지역에는 실제로 이 같은 산호초지대가 장장 2000km나 뻗어 있다. 지구 관측 위성 랜드셋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그 규모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화면에서 푸른 띠처럼 보이는 부분이 해저 석회암 산맥이다. 우리가 오늘날 강원도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석회암 지층도 이처럼 얕고 따뜻한 적도의 바다에서 형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가지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한반도의 고향이 적도 부근 바다 밑이라는 것과 그 후 북상을 계속하면서 상당 기간 삼엽충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번성한 진화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색다른 의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본래부터 이렇게 하나로 된 땅덩어리였을까요? 아니면 두 개 이상의 땅덩어리가 뭉쳐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앞서 큰 대륙을 포함한 판들이 끊임없이 계속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서로 만나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너무나 거대하고 완고해서 태초부터 미동조차 없었던 듯한 산맥 히말라야. 이곳에 의문을 푸는 실마리가 있다. 믿기 어렵지만 신의 봉우리 히말라야도 일부는 본래 해저 지층이었다. 그 바다를 해발 6, 7천 미터에 이르도록 밀어올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만 년 전에 일어난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 그것은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장엄한 사건의 하나였다. 초대륙 판게아가 분열을 시작한 약 2억 년 전 인도 지판이 북상을 시작했다. 적도를 지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접근하는 장장 7,000km의 대이동이었다. 마침내 두 땅덩어리가 하나로 뭉치는 순간 엄청난 압력에 의해 해저 지층이 위로 솟구치면서 생겨난 산맥. 그것이 히말라야다. 그 거대한 산맥을 만들었던 힘은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 인도 지판이 유라시아 지판 밑을 파고들어 지반을 융기시키는 대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는 지금도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다. 지구 역사의 장엄한 드라마인 대륙 충돌은 우리가 한 덩어리라고 알고 있던 중국 대륙에서도 일어났다. 칠링에서 다비와 산둥을 잇는 선을 경계로 남중국과 북중국이 충돌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충돌 시기는 초대륙 판게아가 출현하던 2억 3천만 년 전. 그때까지 따로 떨어져 있던 남중국과 북중국 판이 만나 하나의 대륙을 형성했고 그 경계가 지금의 칠링, 다비, 산둥을 잇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최근 학계 일부에서 이 충돌대가 한반도까지 연장돼 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일까? 만일 그렇다면 충돌대는 어디일까? 충돌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임진강대를 가장 유력한 경계로 추정, 그 증거를 찾고 있다. 임진강대에서는 실제로 대륙 충돌 시의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고압 변성암들이 많이 나온다. 보통의 온도와 압력에서 만들어진 화강암과 변성암이 대부분이지만 보기 드물게 광채를 띠는 암갈색 바위들을 찾아보면 표면에 거무디티한 무늬들이 박혀 있다. 바로 그 덩어리들 안에 대륙 충돌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들어있다. 이 고압 변성 광물들은 임진강대의 암석들이 적어도 지하 50km의 깊이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뒤 두 대륙 간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세기가 바뀌면서 지표로 올라왔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형성된 절대 연령을 측정한 결과 2억 3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고압 변성암의 존재는 곧 임진강 충돌대를 형성한 시기가 2억 3천만 년 전이며 중국 대륙의 충돌과 그 시기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대륙 충돌설을 반박하는 학설 또한 만만치 않다. 대륙 충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줄 다이아몬드와 코어 사이트 등 초고압 변성암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는 초고압이 작용하는 곳에서만 만들어지는 탄소의 결정체. 그 존재 자체가 충돌의 결정적인 증거다. 중국 대륙의 충돌도 홍합대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됨으로써 입증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충돌대로 믿어지는 곳이 지금의 남북한 경계선과 맞물려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증거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언젠가 장벽이 걷히고 분단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 한반도의 지질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때는 이 땅 곳곳에 묻혀있는 과거의 흔적들이 그 크나큰 비밀을 밝히기 위해 입을 열지도 모를 일이다. 적도의 바닷속, 그 장엄하고도 화려했던 진화의 실험 무대 한반도. 그러나 30억 년에 걸친 대장정 속에서 한반도의 얼굴은 달라지고 바로 그 탈바꿈된 땅에서 또 다른 진화의 역사가 펼쳐졌다.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